지난번에 올렸던 거는 타로 강의였었고 점성술 주사위 강의였잖아요. 이번에는 점성술에 대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다르죠? 준마술이에요. 이거 보시고 어떤 분이 마술이냐고 물어보신 분 계시던데 아니고요. 아래 써놨죠? 아줌마들을 위한 쉬운 점성술. 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분 정도의 선생님들한테 점성술을 제가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제 각각의 장점만, 엑기스만 모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울 때 뭐가 되게 속상했냐면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딱 한 분의 선생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너무 어렵게 가르치셔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점성술이 배워보면 너무 재밌어요. 야, 그리고 명리나 이런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공부했던 명리 공부를 때려치고 점성술을 파고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점성학은 놀라운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과학이다. 나 역시 점성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점성학에 큰 빚을 진 듯한 기분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좀 더 유명하신 분이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였어요. 자, 또 볼까요? 점성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의사는 스스로를 의사라 칭할 자격이 없다. 누가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센스쟁이 맞습니다. 자, 또 볼까요? 좀 길어. 심리학은 점성학의 효용을 인정한다. 뭔지 잘 모르겠으나 심리학과 관련된 분인 것 같죠. 점성학은 고대 모든 지식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탄생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그의 성향과 기질을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점성학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유명하신 분 세 분 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왜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하냐면 점성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점 보는 거라서 미신인가 보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점성학에 대해서 호평을 했으니 믿을만한 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드렸죠.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타로를 2시간 만에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타로를 2시간 만에는 어렵습니다. 2시간 만에 적절한 강의는 아마 점성술 주사위 정도면 2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와서 점성술을 빼고 다른 용어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일반인들은 점성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아직도 음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점성학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점성술 별 차이가 없게 이렇게 나와 있죠. 별의 빛이나 위치, 운행 따위를 보고 개인과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점술. 여기도 점술이라고 해놨네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제가 말을 바꿔서 술로 해서 했더니 역시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점성학은요, 말 그대로 학문이에요. 점성학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저는 차트 리딩 못해요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점성술은 기술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를 예측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이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평생 좋은 일만 생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게 됩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겨울이 언제쯤 온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꺼운 옷을 준비한다든지 집 밖에를 안 나간다든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리 공부도 하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을 하나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어려운 점성술을 쉽게 배울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제가 배울 때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용어도 너무 어렵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뭔 소리야 막 이랬던 게 많아서 그래서 아줌마들을 위한 쉬운 점성술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남자분들도 계시고 네, 아가씨인 분들 계시고 하지만 네, 누구나 아무튼 취지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자 였다는 거. 그래서 배우시다가
어려워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를 해주셔야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점성술 차트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별자리, 행성, 하우스. 저게 차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는 점성술 주사위예요. 주사위도 점성술에 나오는 차트랑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 이건 뭘까요? 사수자리. 공부를 하신 분이시군요. 별자리죠. 자, 그리고 이건 목성이라는 행성을 나타낸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네, 숫자 10이 맞아요. 11하우스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차트를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자, 차트 가운데는 이렇게 숫자 써져 있죠? 하우스를 나타내는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성 기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깥쪽에 별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 종류의 차트가 있는데 이 만드는 회사들마다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이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방금 보셨던 모리누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아쿠아리스 투고인데요. 바깥쪽에 별자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구성이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에 행성들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얘랑 어떻게 보느냐? 살짝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해가 뜨는 지점을 우리가 ASC라고 부르거든요. 어센던트인데요. 그리고 해가 지는 지점 DSC를 기준으로 차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여기서 떠서 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차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얘는 지금 삐딱하게 그려졌지만 ASC와 DSC를 기준으로 보는 건 똑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모리누스가 아닌 다른 차트를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ASC와 DSC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면 리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행성 기호가 상징이 어디서 왔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행성은? 응?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우주? 네, 맞습니다. 우주 있잖아요, 걔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화는 집단 무식의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행성 이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신화에서 나온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 강의는 신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이해도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자, 왜 신화를 알아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들의 이야기가 이 점성술 차트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금성과 화성이 만나면 불륜이 생길 수도 있는, 수성과 금성이 만나면 성 정체성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리고 토성과 목성이 만나면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달과 금성이 만난다면 서로 반대 성향이라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 금성과 화성은 불륜, 수성과 금성은 성 정체성의 의심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신화 이야기를 보고 나면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금성과 화성이 만나면 왜 불륜이라는 걸까? 여러분, 화성은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금성은 미의 여신. 여러분, 사랑의 비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인데요. 네. 전쟁의 신 화성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서로 불륜 커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두 행성이 나오면, 불륜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하는 장면일까요? 그렇죠. 남편한테 딱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있었어요. 헤파이스토스라고 올림포스에 되게 못생긴 대장장이 신이 있었는데, 참 속이 터지겠죠, 이 신랑이. 네, 이 불륜 현장에 딱 걸린 겁니다. 네. 자, 수성과 금성이 만나면 왜 성 정체성에 의심이 든다고 할까? 네. 자,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아프로디테.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연인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네. 자, 수성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엄마와 아빠의 이름을 교묘히 잘 붙였습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 이렇게. 그쵸? 그런데 엄마가 미의 여신이야.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예,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이 호수의 요정 찰마키스 눈에 띕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요정이 얘를 놔주질 않는 겁니다. 물에 들어간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를 꽉
껴안고 소원을 빕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녀가 합쳐져서 이렇게 남녀 춘희가 생겼다고 하네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를 다 가진 양성이 되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표정들이 되게 어두워지시네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토성과 목성이 만난다면 왜 갈등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이 토성은요, 목성의 아버지예요. 네. 근데 이 아버지 세턴이요, 저주가 하나 있었으니 뛰어난 자식이 태어나면 너의 그 왕의 자리를 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리는 빼앗기고 싶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만 빼돌려져서 크레타 섬에서 몰래 키워지죠. 그 아들이 바로 제우스였던 거죠. 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네. 신화 이야기를 안다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달과 금성이 만난다면 서로 반대 성향이라고? 아까 제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불륜하는 현장도 잡혔었고 신랑도 아닌 다른 남자하고 아들도 낳았다는 사실을 방금 아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를 두고도 여러 남신들과 인간까지도 연인으로 두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행실이 그닥 바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인데요, 영원히 순결한 처녀신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둘의 성향이 너무 다르죠. 네, 아까 불륜 현장 들켰던 바로 그 그림이고요. 이건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돌봐주는 시녀들조차도 처녀들만 있을 수 있도록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시네요. 여러분, 그렇죠. 나중에 제가 제우스의 여자들을 이렇게 쫙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우스의 이 애정 행각을 설명할 때 목이 아픕니다.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시녀 중에 한 명을 또 건드린 거죠. 근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쫓아내고 있죠. 네, 여기 칼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별자리에도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냥 공부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JTBC에서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편을 보시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 교수님은 네,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김원 교수님이신데요. 잘생기셨죠?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면 꼭 이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신화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엑기스만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집에 가셔서 보시는 걸로 하고, 네,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초에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라노스도 이 여신이거든요. 가이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방금 표정 굳어지시는 분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 눈이 하나 달린 키클롭스라는 자식도 있었고, 머리도 100개, 팔도 100개인 헤카톤 케이레스라는 자식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티탄 12신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우라노스가 보니까 얘네는 그냥 봐줄만 한데 얘네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가둬버립니다. 저 깊은 땅 속에서 나올 수 없도록 가둬버리죠. 엄마는 자식이 장애가 있어도 다 이쁘잖아요. 다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다 가둬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티탄 12신족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니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니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니네 아버지를 어떻게 좀 해다오.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크로노스. 오, 대박이네요. 보통 레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서. 네, 그렇습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 아까 보셨던 바로 토성이죠. 네,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준 낫을 들고 가서 아버지 성기를 싹둑! 어떻게 해요? 싹둑 하고 잘라버립니다. 그 성기가 바다에 뿅 하고 떨어져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다가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한 거죠. 여기서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는 같은 여신입니다. 네. 자, 아프로디테도 태어났지만 그 피가 땅에 떨어진 데서는 복수의 여신, 거인족 이런 것들도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레아와 크로노스는 이 자매지간이죠. 결혼해서 또 자식들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신들이 나오죠. 제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포세이돈, 하데스까지 이렇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중에 제우스와 헤라가 또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엄마가 다릅니다. 아테나의 엄마, 헤르메스의 엄마, 여기 아폴론, 아르테미스의 엄마. 왜 다를까요? 제우스는 그렇습니다. 바람둥이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제우스와 이 티탄 12신족, 제우스의 이 남매들로 구성된 올림포스 12신족과 티탄 12신족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됐던 거죠. 옛다 권력 가져가라 이렇게 순순히 내놓지 않았겠죠. 10년에 걸친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티타노 마키아라고 합니다.